자,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회문화의 현상을 보는 관점 중에 미시적 관점에 해당하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강의에서 선생님하고 거시와 미시, 그리고 기능과 갈등론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시 간단히 이야기하면 거시적 관점은 사회 전체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보다 사회에 초점을 맞춘 관점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거시적 관점은 주로 사회 구조나 사회 제도, 사회 체계에 초점을 맞춰서 사회 현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할 미시적 관점은 사회보다 개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래서 개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의해 사회를 바라보고자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갈등론 이야기했지만 갈등론을 마르크스가 이야기했던 이론을 중심으로 왜 갈등론이 현재 사회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사회의 변화, 혁명을 추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등론의 주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사회의 관계가 지배와 피지배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마르크스가 살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게 뭐냐? 바로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 나타나는 사회적 관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본가는 봉건사회에 상업으로 부를 축적했던 부르주아라고 하는 계층이고, 노동자들은 봉건사회에 농사를 짓던 농민들이었겠죠. 그들이 이제 산업사회가 되면서 도시로 이주해서 노동자의 계층을 형성하게 되고, 이들을 우리가 프로레타리아라고 불러요. 마르크스는 당시 산업사회의 모습을 보니까 돈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은 노동자들이 다 하는데 물건을 만들어서 생기는 이유는 자본가들이 다 가져간다라는 거죠. 당시 산업사회 초기에는 노동자들은 넘쳐났고 일할 사람이 넘쳐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쉽게 구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일을 시키고 돈은 적게 주는 현상들이 나타났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의 삶은 계속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자본가들은 이러한 착취와 억압을 바탕으로 부를 더 축적해 갑니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사회 구조가 불공정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이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는 노동자가 자본가에게 대항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 대항이 결국 뭐냐? 자본과 노동자 사이에 갈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자본가에게 이렇게 대항해서 사회적 불만을 표출하게 되면 결국은 노동자가 자본가를 몰아내고 노동자들만의 세상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면 자본가 노동자와 같은 계급, 이 계급 자체가 사라지는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죠. 그리고 그것이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유토피아, 공산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공산사회는 이 계급 없는 사회를 얘기해요. 근데 현재 마르크스 이론을 받아들여서 나타나고 있는 공산주의 사회들은 계급이 없다라고 말하기 어렵죠. 그래서 마르크스의 이론을 완벽히 실행한 공산주의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갈등이 발생하면 결국 사회가 변화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갈등은 어느 사회나 항상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갈등이 상존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항상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갈등은 사회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그러면 이 불공정한 사회가 공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공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마르크스는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론은 현재 사회는 이 지배층들에게 유리한 사회고, 이 피지배층들이 이러한 불공정한 사회를 타파하기 위해서 대항하고 갈등을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를 변화시켜서 보다 더 공정한 사회,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갈등론은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론이 현재 사회 구조를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볼 건데, 여기 선생님이 가져온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쓰는 유튜브 신조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는 말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거는 과거의 신조어들이라고 보여지는 것들이죠. 선생님한테는 조금 더 익숙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선생님이 이 두 가지 그림을 띄운 이유가 이 두 가지 그림이 이 상징적 상호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보면, 자,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개인들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상호작용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 큰 테두리 안에 상호작용론이라고 하는 이론 안에 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존재를 합니다. 개인들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위의 주관적인 동기와 의미의 해석을 초점을 두고 있다. 말이 어렵게 쓰여져 있지만 쉽게 말하면 개인들이 어떻게 의미를 만들어서 생활에 나가는지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를 만드는 게 뭐냐? 바로 상징이죠. 우리는 상징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의미를 주고받아요. 아까 봤던 유튜브 신조어, 여러분들 세대,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새로운 상징을 만들어서 그들만의 의미를 주고받는 과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사회는 개인들이 다양한 상징, 언어나 문자나 기호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의미를 주고받는 상호작용이다.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은 개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상징 행위를 통해 상호작용한 결과로 발생한 주관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니까 유튜브 신조어와 같이 그런 신조어들이 나타나는 것은 개인들이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상징을 만들어낸 결과라는 거죠. 개인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일상적인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시적 관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능동적 사고 과정, 자율적 행위의 측면을 중시한다. 그러니까 개인을 강조하기 때문에 개인은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자, 거시적 측면은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거시적 관점은 사회 구조, 사회 체계, 사회 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거시적 관점에서 개인은 이 정해진 사회 구조나 사회 체계, 사회 제도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수동적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개인들이 직접 의미를 만들어서 사회를 만들어가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사회적 행위에는 상대방의 주관적 동기와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 즉 상황적이가 필요하다. 이 상황적이란 말이 상당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 건데, 자, 수업 시간에 학생이 선생님을 쳐다보고 있으면 이는 수업 시간에 열심히 집중하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그 수업 시간에 학생과 선생님 사이에 의미를 주고받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행인을 열심히 쳐다보고 있으면 상대방은 자신을 째려보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행동이지만
서로 다른 상황 정의가 내려질 수 있다. 이는 행동이 일어나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며 상황 정의가 달라지면 그에 따른 반응도 달라지게 된다.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띨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어떤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의미는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쳐다보는 행동, 똑같은 행동이지만 그 상황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의미를 부여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은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자, 선생님이 지금 열 십자를 썼습니다. 이 열 십자를 썼을 때 우리는 이것을 십자가라고 인식할 수도 있고 한문에 열 십자라고도 인식할 수 있겠죠. 그것은 우리가 이미 이 기호에 십자가나 열십이라고 하는 상징을 부여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상징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십자가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미는 항상 변화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과거의 신조어와 오늘날의 신조어가 다른 것처럼 시대나 상황, 이 변화함에 따라서 의미는 고정되지 않고 항상 끊임없이 변화해 간다는 거죠. 자, 미시적 관점은 근데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 구조의 힘을 강조하고 있어요. 개인이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행동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사회에서 보면 사회 구조가 개인의 행위를 규제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학교에 오고 싶은데 학교에 오고 있지 못하죠. 개인은 능동적으로 학교에 가고 싶지만 사회에서 학교에 오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사회 제도라고 하는 거시적 측면이 개인을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 근데 소홀히 여긴다는 거죠. 거시적 수준의 일반 법칙의 발견에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의미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상호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항상 변화해. 사람마다 다 달라, 그 의미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법칙을 찾아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사회에서도 충분히 거시적 수준의 법칙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수혜의 법칙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거시와 미시의 관점의 조화 균형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현상을 바라볼 때는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그 현상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선생님이 활동을 하나 띄워놨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뒤에 나오는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눈으로 쭉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읽어봤으면 갑을 병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중에 어떤 관점과 관련이 있는지. 답을 보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과 다르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왜 그런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유용성과 한계는 선생님하고 지금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주제일 것 같아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설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수능에 나왔던 문제 테마 간단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문화의 사회탐구 영역의 사회문화 수능 문제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문제를 보면 어떤 문제 질문을 보면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죠. 여기 보면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관점을 물었고 여기다가 세 가지라고 하는 관점을 제시해 줬어요. 그러면 이건 기능과 갈등과 상징적 상호작용론 중에 이제 어떤 내용을 고르라는 내용이 되겠죠. 이렇게 표로 세 가지 관점을 다 같이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인간을 능동적인 주체로 전제하는가? 자, 위시와 거시를 얘기했을 때 개인을 강조하는 측면, 인간을 능동적으로 강조하는 거겠죠. 미시적 관점이 되겠죠. 우리가 배웠던 미시적 관점은 상징적 상호작용론밖에 없습니다. 그럼 가에 인간이 능동적인 주체로 전제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겠죠. 죄송합니다. 아니네요. 그죠? 얘가 두 개 나왔으니까 셋 중에 얘가 해당하는 건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니까 기억은 틀렸습니다. 나아가 사회 구성원의 주관적 상황 정의에 기초한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상황 정의에 기초한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주관적 세계. 자, 역시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되겠죠. A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B와 C 중에 하나만 상징적 상호작용이 되겠고 얘라고 답할 수 있는 건 기억과 니은 중 하나만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러면 답변이 서로 다르겠습니다. 다에 개인의 행위를 강제하는 사회 체계를 중시하는가? 사회 체계를 강조하고 있어요. 개인보다 사회를 강조합니다. 거시적 관점이 되죠. 거시적 관점은 기능과 갈등론 둘 다 해당하고 다에 들어가면 얘가 두 개가 나와야 될 텐데 지금 얘가 하나밖에 나와 있지 않아.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습니다. A, B가 각각 기능과 갈등론 중 하나라면 다에는 다를 보니까 A와 B가 답이 다르네요. 갈등을 사회 변동의 원동력으로 보는가가 적절하다. 다에서 B가 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B가 갈등론이 되겠네요. 그러면 니을은 맞는 얘기가 되겠죠.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A가 기능론이 돼야 되겠네요. 니을에 따르면 C가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될 것이고 그럼 답이 니은과 니을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재작년에 나왔던 수능 문제로 선생님이 기억하는데 문제의 규칙, 놀이 게임 같은 형태로 문제를 냈던 거예요. 자, 보면 세 가지 관점을 묻고 있고 세 가지 관점에 하나만 해당하면 1점, 두 개면 2점, 세 개면 3점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카드를 보고 얘가 과연 몇 점짜리 카드인지를 우리가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장을 뽑는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보기를 보면 되겠죠. 사회 문제의 발생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이거는 3점짜리입니다.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사회 문제의 발생 원인은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일탈, 또 사회 문제에 관련된 원인들을 분석할 때도 이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다 분석을 합니다. 두 번째, 대립과 갈등을 사회구조의 필연적 속성으로 본다. 대립과 갈등을 강조하는 것. 갈등론이겠죠. 갈등론. 1점이 되겠네요. 갈등론에 해당되고 1점짜리 카드가 되겠습니다. 자, 거시적 측면. 그러면 기능과 갈등론 2점짜리 되겠네요. 사회의 각 부분들이 상호 유기적 관계에 있다. 사회는 유기체와 같다. 기능론이었어요. 1점이 되겠죠. 개인들이 구성해내는 주관적 생활세계를 강조한다. 주관적인 생활세계. 표현이 어렵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일상생활을 강조한다라는 거고 지금 이 주관적 생활세계를 누가 만드냐면 개인들이 만들고 있어. 개인을 강조하고 있죠. 이 시적 관점이 되겠죠. 상이 되겠고 혹시 1점이 되겠어요.
개인의 행위를 구속한다. 개인을 구속하는 거죠. 누가? 사회가. 그러면 거시적 관점이고, 거시적 관점은 기능론과 갈등론이 되겠고, 2점이 되겠네요. 사회 규범이 지배 집단의 합의에 의해 구성된다. 자, 사회 규범을 누가 합의했느냐? 지배 집단만 합의했어요. 지배 집단만 합의했다는 건 무슨 얘기냐? 지배 집단들이 그들의 기득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유리한 사회 규범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만 합의했다라는 거예요. 갈등론에서 하는 설명이에요. 갈등론은 기능론에서는 사회 규범을 모든 구성원들이 합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갈등론은 사회의 규범, 현재 사회의 규범도 비판을 해요. 왜 비판을 하느냐? 지배 집단들이 그들의 기득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사회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걸 모두가 합의한 것처럼 우리에게 속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결국 누구만 합의한 거냐? 지배 계층들만 합의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카드 3장의 조합을 얻을 수 있는 최소 점수 3장을 찾아봐야 되겠죠? 4점이다. 1점짜리가 3개 있네요. 틀렸어요. 카드 3장의 조합을 얻을 수 있는 최대 점수는 8점이다. 3점짜리가 하나, 그 다음에 2점짜리가 2개 있네요. 총 몇 점이에요? 7점이 되겠죠. 기능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3장의 카드로 얻을 수 있는 최대 점수. 자, 기능론. 카드 1번 기능론이고, 3번, 4번, 6번이에요. 그럼 더하면, 카드 1번이 3점, 3번이 2점, 6번이 2점이니까 역시 이것도 7점이 되겠네요.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내용이 없는 카드, 3장의 카드로 하면 최대 5점이다. 자, 1번은 3개가 되니까 안 되겠죠? 2번 갈등론이니까 되겠고, 3번, 4번, 6번, 7번이네요.